엔비디아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근데 AMD 주가 흐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얼핏 봤을 때는 AMD가 뭐 또 올라가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엔비디아 또 주가가 또 흔들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종합적으로 엔비디아, AMD 한번 주식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MD가 네. 이제 지난 12월 7일 이제 9.9% 급등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제2의 엔비디아를 불렸거든요. AMD가. 네. 근데 제2의 엔비디아로 불렸는데 이 AMD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출시를 했어요. 네. 지난 12월 7일 이제 AMD의 CEO 리사 수는 이전에 발표한 AI 지향 서버용 대형 그래픽 프로세서인 인스틱트 MI300X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에서도 공급하기로 이렇게 메타에도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밝히면서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했잖아요. 네. 고성능 칩을. 네. 근데 이 리사 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 그 중에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우리는 뭐 맞아요. 충분하다는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요 주문을 미처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소화를 못 하고 있고 가격도 비싸니까 소화를 못 하니까 가격 비싸게 받아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AMD가 커버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대형 뭐 메타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엔비디아의 주문을 미처 못한 고성능 칩을 AMD에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AMD에서도 뭐 그 리사수 그 CEO가 이런 말 했어요. 기자들에게 AMD가 AI 칩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엔비디아를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 AI 칩 시장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이야. 네. 지금도 커지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 상황이 반전되면서 1등주가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한 5년 또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넘치는 흘러나오는 네. 미처 주문을 소화를 못하는 물량을 AMD가 받아서 소화를 해. 그럼 주가가 어느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엔비디아냐 AMD냐? 네. 초기 성장은 AMD.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가 더 좋고 훌륭한 더 규모가 큰 기업이지만 성장률은 지금 따라잡는 AMD 성장률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럼 주가는 AMD 주가가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아서 제가 요즘은 예전에는 뭐 미국 주식 사면 뭐뭐 사요 그럴 때 뭐 엔비디아 30%뭐 테슬라 30% 나스닥 100 지수 QQQ 30%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AMD 또 넣어야 되는 거죠. 예, 반드시. 어찌됐든 AMD가 미국 시장의 그 인공지능 칩 시장이 너무 확대되고 커지니까 엔비디아가 미처 소화를 다 못하니까 AMD가 그걸 디커버를 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얘기를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 급등을 하면서 또 우리는 또 잔치 분위기죠. 예.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이 리사수입니다. 네. 예. 저기 CT그룹에서 그 월가에 있는 큰 금융회사 중에 CT그룹은 우리나라 이제 CT은행은 철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CT그룹은 굉장히 한 5위권 안에 드는 그 큰 금융회사인데 여기서 CT그룹의 분석가가 이제 AMD가 전체 칩 시장의 약 1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앞으로 그 자기들은 이제 그 앞으로 4년 동안 이 회사가 예전보다 지금 예상보다 더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4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AMD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AMD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분할로 매수하면 향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2등이 주가 탄력성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약간 그 생각이 나거든요.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파운드리도 2등으로 이제 1등을 쫓아가는 건데 생각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 지금 이거는요. 네. 그 파운드리하고 좀 다르고요. 네.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그 어차피 파운드리는 주문 생산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신기술 싸움이고 아.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하고 좀 다르겠죠. 고부가 가치는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부분이니까 훨씬 얘가 고부가 가치겠죠. 네. 주문 생산하는 것보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된 로봇, 자율주행, 생성형 챗 GPT, 그다음에 그 대화형 그 인공지능, 그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시장이 제가 1900년도 1900년대 네. 초반에 철도, 철강, 화학 이런 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관련, 자율주행 관련, 로봇 관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이런 고성능 칩이 필요한 이 산업이 철강이나 철도나 정유 산업으로 따지면 1900년도 초반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900년 초반부터 철도가 막 서부를 횡단하는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만들어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곳곳에 정유회사가 막 차려지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네. 예를 들면 1900년 초반부터 그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얘가 1950년이 됐다고 성장이 멈춘 게 아니었잖아요. 그 뒤로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시작이라는 거 시작. 네. 그래서 얼만큼 상승할지 인공지능 이 고성능 칩 시장은 지금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또 막 생각해 보니까 진짜 파운드리는 막 공장도 져야 되고 몇 년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이 설계는 그거보다 적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유연하기도 할 거고 예.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질문이 그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에 말씀하실 예. 때 이제 엔비디아가 예. 그 거의 주가가 내년 가면 한 2배는 오를 수 있다. 예, 예. 2배 그런 예.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AMD가 이렇게 커지면 예. 그 엔비디아 그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요. 엔비디아가 미처 처리 못한 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 10% 정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음. 흘리는 고물 또 콩고물이라거나 떡고물이라거나 그거를 AMD가 가져가서 그래서 성장할 거라는 거지. 엔비디아하고 경쟁 상대는 아직은 안 되죠. 어림도 없죠. 예. 그렇게 그 보시는 거군요. 엔비디아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닦아놓은 그 길을 AMD가 단기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메타는 예. AMD를 쓰기로 한 거예요. 일부겠죠. 일부.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쓰는데 일부 엔비디아가 미처 주문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걸 AMD에 주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한 10%라고 얘기하니까 예.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AMD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할 기회가 된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전통적으로 인텔이 있잖아요. 예. 반도체의 강자. 인텔은 예. 가만히 있나요? 인텔이 며칠 전에 네. 그 차세대 AI 칩이 이제 가우디 3를 공개하면서 네. 지금 엔비디아 H100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네. 엔비디아 지금 고성능 칩이 H1 빵빵인데 이거를 잡겠다 이렇게 하고 콘솔을 선을 따고 나왔어요. 뭐 전 세계를 이제 AI 칩이 휩쓸고 있는 이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처리 못하는 거를 AMD가 처리하고 AMD가 또 처리 못하는 걸 이제 인텔이 처리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같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콘솔이 치고 선언했습니다. 한번 붙자. 인텔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합니다. 인텔도 뭐 지금 분위기가 원래 그 물 들어올 때 노져가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아마존에서 타이탄 그다음에 그 구글에서의 그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 말만 하면 지가 알아서 막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챗 GPT는 문자로 이렇게 주문을 입력을 해야지 뭔가를 보여주는데 아마존의 타이탄은 말로 해도 지가 알아서 다 들어먹는 거야. 다 들어먹는 거고 구글에서는 요번에 나온 거는 화면을 보여주면 지가 설명해.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게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야 되고 AMD 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모든 거에 인텔 새로운 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산업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련주들은 앞으로 다 굉장히 크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 이걸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닷컴 버블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닷컴 버블이 그 아메리칸 온라인 그래가지고 당시에 인터넷 거대한 통신업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회사가 그 당시에 그 엔터주하고 합병을 하면서 뭐 영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거 서비스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닷컴 버블의 1999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아메리칸 온라인이 그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주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걸 서비스를 못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얘가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검색해보고 다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문서를, 우리 저기 말씀드릴게요.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FSD 버전 12 자율주행을 해놓고 트위터로 생중계하면서 제가 자기 차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 라이브한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한 40분짜리인가 50분짜리 그 영상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이제 5분짜리로 제가 압축해서 한글 자막 달아서 올렸는데 그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잘 못하게 생겼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30년 전에 발음기호로 영어를 배운 영어 선생님한테 발음기호로 영어를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들으면 못 듣는 거, 안 들리는 거지. 뭐 그런, 그런 세대인데 그게 우리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리미어. 지가 말하면 영어로 자막 쫙 달리잖아요. 그 한글 번역 딱 하고 자막 딱 달면 그 외국 영상을 영어 자막으로 바꾸고 그걸 한글로 바꿔서 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지금 시대가. 뭔 말이냐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아,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 자막도 없는 영상을 한글 자막을 단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겠냐고요. 시대가 그게 다 인공지능 칩 실력이라는 거지. 그게. 실시간으로 바꿔주니까. 그것처럼 실제가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닷컴 버블처럼 거품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닷컴 버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발전 속도가 눈에 보이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뭐 거품론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GPU는 아니고 뭐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뭐 GPU에 비견된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차세대 반도체 만든다는 게. 그 새로운 이제 5세대 새로운 NPU 뭐 이런 거? 새로운 세대의 그 반도체 칩인데 GPU하고는 조금 뭐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우리가 PC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 PC라는 게 그냥 한 가지잖아요. CPU, 뭐 운용, 작동, 계산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거기를 기억하고 있는 창고, 하드가 있을 거고 하드에서 재료를 빨리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램이 있을 거고 거기에 얘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3D나 뭐 이런 영상을 초고속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픽 카드든 CPU든 이걸 하나로 합치든 차세대라고 하니까 그죠? 새로운 거든 결국은 뭐 포괄적으로는 같은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 최소 앞으로 3년에서 5년. 아니 3년은 5년이 아니고 최소 앞으로 10년 이상. 그 정도로 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1900년 초반에 철도 산업, 철강 산업, 정유 산업과 비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3년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호주 시설 주식하기 좋을 때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그 뉴스 중에 좋은 거는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뭐 아까 전기차 수요 둔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스스로 일론 머스크가 너무 괴롭다고 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유대인 반유대인 댓글 홍역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예. 주가 흐름은 꽤 견조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이제 엔비디아 갖고 PER이 굉장히 80에 가깝다. 근데 지금 올해 연말에 나올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누면 PER이 24밖에 안 된다. 네. 엔비디아가 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테슬라도 아 테슬라도. 이제 엔비디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게리 블랙이 요즘 이제 게리 블랙이 자세한 본인의 그 분석 내용을 이제 X 지금은 옛날 같은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같이 공유를 좀 하자면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이 4.3달러로 현재 주가 250달러로 나누면 PER이 58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싸다는 논란에 비싸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게리 블랙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얘기해가지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2030년까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의 성장을 반영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는 거죠.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 도입률은
전 세계 전기차 도입률은 현재 13%에 불과한데 얘가 2030년이 되면 60% 이상 증가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테슬라의 2만 5천 달러짜리 싼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은 현재 전체 16%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게리 블랙의 예상에 하면 2023년에 180만 대, 2024년에 240만 대, 2030년에 1000만 대 이상 생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언니는 그 2천만 대 이상 생산할 거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도 2030년에 2천만 대 생산할 거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0만 대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거, 그 메가팩, 그 에너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태양광 뭐 이런 거하고 그 운영 레버리지라든지 현금 재투자를 통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조정 EPS를 거치면 2023년에 3.2달러에 불과한 게 주당 순이익이 2023년에 주당 순이익이 3.2달러에 불과한데 2030년에 얘가 22달러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까 말한 매출액이 늘어난다든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라이선스하고 로보택시 이런 것들은 뺀 다른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이게 싸다는 거죠. 2023년까지 주당 순이익이 22달러 이상 돌파를 한다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제 PEG라는 개념이 있어요. PEG라는 게 있는데 PEG가 뭐냐면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 그래가지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잖아요. 네. 한 주당 순이익을 주가를 나눠버리면 성장성 기업,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매그니피센트 그 기업들은 퍼가 너무 크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막 80, 100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따라주면 괜찮은 거죠. 따라주면 상관없는데 지금 당장에 비교할 때 주당 순이익이 제대로 반영을 안 하면 이 PR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쥐어짠 거야. 고민한 거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PEG야.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수익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얼마큼 성장할 것이냐를 반영을 성장률로 나누면 이 PER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네. 이 그림에 보면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PEG 레이쇼인데 비율인데 이걸로 따지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반영을 하면 PEG가 애플이 3.0, 마이크로소프트가 2.4, 테슬라가 1.6, 아마존이 1.4, 엔비디아가 1.3. 아직도 무지 싸다는 거지 얘가. 저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이게 이제 그럼 성장률 예측이 근데 이거 PEG의 단점은 이제 성장률 예측이 얼만큼 정확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판매 매출액 늘어날 거. 지금 전기차가 시중에 13%인데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까지 60%로 늘어날 거다. 그 안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 네. 지금 올해 180만 대인데 2030년대에는 1000만 대 이상 늘어날 거다. 이건 가능성 있는 예측치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네. 뻥은 제대로 치는 사람은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 200만 그 언니는 뻥 확실히 쳐버려 그냥. 뻥을 치려면 그렇게 쳐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렇게 잡아서 성장을 하면 아직도 지금 주가는 매우 싸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쫄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성장할 건데 판매량이 늘어날 건데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날 텐데 당연히 지금 주가는 싸죠. 테슬라 가지고 무서워할 거 없고요. 엔비디아로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걸로 무서워하면 주식 투자 못하고 이제 1년에 3%짜리 은행 예금해야죠. 이 정도는 그러면 약간 이런 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2030년이니까 좀 너무 멀잖아요. 안 멀죠. 그러니까 중간에 네. 좀 변수들이 그래도 무슨 코로나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런 큰 변수들이 있어서 주가가 되게 출렁출렁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출렁해도요. 네. 큰 흐름은 막을 수는 없죠. 이게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개념인데 대변역, 네. 흘러가는 물결, 거대한 물결은 이게 어떻게 누가 막는다고 잠시 예를 들면 큰 물길이 막 넘쳐 나오면 바위가 있으면 어때요? 바위를 피해도 뚫고 가잖아요. 이렇게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조정이 나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전기차든 인공지능이든 이런 것도 그러면 지금 EPS가 2030년까지 봤을 때 지금 대비로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7배 정도 늘더라고요. 예. 그러면 주가도 한 7배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테슬라로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내서 유명해진 사람이 캐시 우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그 예측치는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주가가요. 그 지금 2027년까지 2,000달러 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와서 그때 2,000달러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예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2,000달러 갈지 2,000달러 안 가고 1,500달러 갈지 1,000달러 갈지 또는 3,000달러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주가는 항상 펀더멘탈 적정 주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확실한 거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근데 주가는 항상 매수가 들어와서 탄력을 받으면 항상 오버슈팅이 나와. 그 적정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야. 요번에 저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 급등한 것처럼. 네. 내려갈 때는 항상 그 펀더멘탈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내려가요. 왜?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무서워서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항상 언더슈팅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측하는 거는 가급적 굉장히 냉철한 상태에서 검증받은 기법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저기 키보드 워리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댓글 많이 다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악플 다는 걸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댓글 막 다는 거지. 야 무슨 뻥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나름대로 다 검증받은 방법으로 검증한 예상 추정치입니다. 1,000달러만 가도 4배네요. 저는 2,000달러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 27년. 예, 27년에 30년까지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배만 해도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또 김명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봐주셨을 때 말씀해 주신 그런 전망들이 너무 잘 들어맞아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 업데이트 해주실 거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분야로 한번 넘어가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경매도 예. 김영 대표님이 사실 또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 부동산 집합 투자를 부동산 펀드 운영하고 그러면 부동산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전혀 문외한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조금 아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뉴스가 네. 경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낙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찰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언론사 보면 여기 보시면 그 낙찰률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한 자릿수래요. 이 기사 보시면 10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경매 낙찰률이 10%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낮네요. 골 때리는 거죠. 네, 안 산다는 거잖아요. 더 떨어지. 예,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끌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막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막 자기 능력치 이상으로 끌어들여서 막 부채를 했는데 문제는 그 집을 살 때보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가 버린 거야. 많이 오른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한 금리는 3.5에서 4.5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7% 9%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럼 자기가 월급 받아서 이자를 내고 버티다가 지금 그게 인계량에 찼다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연끌 매수하신 분들이 자기 맞아요. 벌어가지고 대부분 이자 갖고 있다고. 근데 그걸 다 못 갚아서 뭐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2030 연끌한 세대 힘들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그런 뉴스가 딱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배워야 되는. 경매를 배워야 돼 그게. 참. 경매를 배워야죠. 그냥 뭐 사회적인 분위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닌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럼 예를 들면 누군가는 그 경매가 나왔을 때 사줘야지 얘가 또 그거 나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
경매할 돈이 어디가 있어? 제 예를 들어볼게요. 감정가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아까 말한 대로 낙찰률이 10%도 안 되면 기본 2번 이상 유찰된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유찰 2번 이상 되는 거 많더라고. 그럼 감정가가 50% 감정가의 50% 절반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경매 입찰을 하려면 감정가의 10%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증금을 10%를 1,0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2번 유찰된 거를 만약에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경매 받은 낙찰은 은행에서 90%까지 대출해 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낮아진 가격으로 한 거니까 그게 90%까지 대출을 해줘도 얘가 저거 한 거니까. 그러면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사면 이 금리가 서로 조금 비싸다고 치더라도 네. 비싸다고 치더라도 이 4천만 원 대출은 4천만 원인데 이걸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의 월세를 받는다면 네.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다면 당연히 보증금 1,000만 원 낸 건 당연히 그 이상 뽑을 거고요. 네. 월세를 받으면 이 월세는 감정가 1억 원에 대한 월세잖아요. 음. 대출은 금리가 비싸다고 쳐도 4천만 원에 대한 대출인데 월세는 1억 원에 대한 대출이다 보니까 월세를 받는 걸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갖고도 남는다는 거지. 네. 그러면 몇 년을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원금 이게 다 100% 내 소유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경매가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고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기도 하는데 뭐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에요. 제가 이렇게 경매가 굉장히 유찰되고 그래서 저희 경매 시장에서 좀 유명하신 분 한번 모셨어요. 경매 그 교수님으로 모셔서 경매 강좌를 개설했어요. 네. 모렌증권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경매 강좌 개설한 교수님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매 강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개설하게 됐습니다. 박노성 교수님. 박노성 교수님, 예. 박노성 교수님 이력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BS, CNBC 부동산 스토리 출연, TBS 교통방송 출연, 뭐 안양대학교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시고 공공기관도 출강을 하시는 등 여러 군데서 출강도 많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한국 경제신문이나 뭐 한겨레 신문, 헤럴드 경제신문 이런 여러 경제 신문에 경매 관련 칼럼도 이제 내고 뭐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 오늘 원장님 이렇게 증시부터 부동산 시장까지 이렇게 한번 진단도 해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셨는데 저희 뭐 웅달책방에서 항상 드리는 질문 현재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까요? 이러고 있으면 일단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하지만 우리 증시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면 어떤 걸 사야 되냐? 아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엔비디아 한 3분의 1 사고 테슬라 한 3분의 1 사고 엔비디아 3분의 1 살 것을 절반 뚝 띄어서 나눠서 엔비디아 3분의 1 중에 그 절반 띄어서 엔비디아 좀 나머지는 이제 AMD를 좀 사는 게 인텔도 괜찮을까요? 인텔이나 AMD나 사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게 아무래도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네. 아무래도 뒤에 후발 종목이 더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대로 오르지 않아서. 네.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된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에 유리한 매그니피센트 7에 관련된 종목들 네. 그것들이 주로 있는 게 나스닥이고 나스닥 100의 대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얘들이 시가총액 60%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스닥 100 ETF인 QQQ 요거 한 3분의 1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되면 나스닥이 많이 오를 거고 그러면 QQQ가 ETF니까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주식을 산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3분의 1 좀 비중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건설주나 제약주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좀 뭐 미처 다루지 못하셨거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웅달 책방 예,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 좀 꾸준히 예, 출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고 이제 새해가 오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경매 강좌를 개설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보시고 연락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 이제 워렌TV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구독자가 이제 몇 천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꾸준히 방문하셔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거기에 이제 볼거리를 제가 계속 김원장의 인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강쌤의 원픽 뭐 이런 것들 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방문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영호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